새벽빛이 내 맘을 감싸네. 창밖으로 서울의 소리 들리네. 조심 가득 품고 다시 시작해. 백은종의 희망찬 모닝콜이 울리네. 희망의 노래가 온 세상 울려. 모두의 하루가 빛나길. 진짜 대한민국을 위하여 초심 백은종의 희망찬 모닝콜 1월 29일 목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편히 주무셨습니까? 세상에 아직 잠든 시간 우리는 깨어 있습니다. 진실을 향한 목소리, 정의를 향한 발걸음, 당신의 하루를 깨우는 따뜻한 울림, 초심 백은종의 희망찬 모닝콜 시작합니다. 박지원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시청자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마지원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산 증인이자 한 시대를 묵묵히 떠받쳐온 정치 원로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별세해 현재 장례가 엄숙히 치러지고 있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님은 민주평화통일자문위 수석 부의장으로 베트남을 방문하던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으며 끝내 살아서 조국의 땅을 다시 밟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라의 미래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공적 책무를 다하다 떠난 길이었기에 슬픔은 더욱 깊게 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라의 미래와 한반도의 평화를 걱정하며 공적 책무를 내려놓지 않았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안타깝고 그래서 더 가슴이 먹먹합니다. 그의 삶은 곧 한국의 민주주의 궤적이었습니다. 유신 독재와 군사정권에 맞서 싸우다 숨에 뛰고 툭 뛰고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고문까지 견뎌야 했던 한 청년은 끝내 포기하지 않았고 국민의 선택으로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국부 장관으로 미래를 설계했고 국무총리로 국가를 책임졌으며 정당의 두뇌이자 중심으로 민주진영을 이끌었습니다. 단 한 번의 선거 패배 없이 7선 의원을 지낸 정치 인생은 권력 아닌 신념으로 쌓아올린 국민 신뢰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는 늘 정치의 본질을 말했습니다. 정치는 진심이다. 진정을 다하면 국민은 알아본다. 그의 말,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 정치 그 자체였습니다. 고인은 떠났지만 그가 지켜온 가치와 정신은 여전히 이 땅에 살아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한 사람을 잃었지만 민주주의는 그가 남긴 길 위에 다시 그리고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님은 갔지만 우리는 끝내 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유튜브,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를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멀티플랫폼 서울의 소리 초심 백은종의 희망찬 모닝콜 출연자 모시고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광주 정신의 시작은 교육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광주 교육은 길을 잃었습니다. 현 교육감 체제는 불통과 비리의 의혹이 가득 차서 더 이상 책임 있는 교육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과 민주주의를 지켜온 것은 그 중심에 광주 교육이 있었습니다. 학생의 용기, 교사의 양심, 교수의 지성, 시민의 연대, 이 모든 것을 갖춘 도시가 바로 광주입니다. 제1호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000명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일자리는 수업, 아이들의 정서, 돌봄, 안전을 지키는 교육력 강화 일자리고 지역과 학교가 같이 성장하는 상생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저 정성홍은 나다움 참는 행복교육, 교직원이 존중받는 안심교육을 통해서 광주교육을 광주답게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0년 봄 상도중학교 교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시를 읽던 청년 교사로 26년 정책을 고민하며 실현시킨 교육청에서의 7년. 이 35년의 세월은 하나의 질문으로 남았습니다. 교육은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책상 위 이론가가 아닙니다. 교육 현장의 현실을 온몸으로 겪었습니다. 혁신학교, 혁신교육지구, 친환경 무상급식과 무상교육, 학생인권 조례와 교복 입은 시민 프로젝트까지 정책이 삶을 바꾸는 현장에 항상 한만중에 있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이 더 좋은 교육을 만들고 더 나은 교육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든다는 단단한 믿음. 이제 과거의 성취를 딛고
협력과 지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꿈꿉니다. AI 시대의 도래는 사회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과 국가의 정책이 함께 발맞춰야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개혁이 완성됩니다. 서울시 교육감 비서실장과 노무현 대통령 직인수위 교육분과 자문위원을 맡아 현장에 맞는 정책을 주도하며 인간 중심 AI 교육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서울 교육이 모순의 종착지가 아닌 미래 교육의 발원지가 되는 그날을 향해 여러분과 함께 걷겠습니다. AI 시대 첫 서울 교육감, 그 여정을 함께 해주십시오. (12.3)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또 한 번 대한민국 교육이 얼마나 중대한 국민적 고민이자 과제인지 분명해졌죠.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거가 주목받아야 하는 이유인데요. 오늘은 광주와 서울 집중해 보겠습니다. 정성호 전 광주교육감 선거 민주진영 단일 후보 한만중 민주진영 서울시 교육감 후보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먼저 두 분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광주에서 왔습니다. 저는 교육에 정성을 다하는 정성홍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후보님.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교육을 내란 극복과 윤석열 청산, 민주주의 교육의 토대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교육감을 준비하고 있는 한만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앞서서 보여드린 이 VCR 통해서도 두 분 소개 들으셨을 텐데, 네, 제가 조금 더 덧붙여서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성홍 후보님께서는 광주 교육의 미래를 짊어지고 싶다. 또 한만중 후보님께서는 서울 교육의 미래에 대안이 있다. 이렇게 나서셨는데요. 정성호 후보님께서는 1985년 연복중학교를 시작으로 교편을 잡으셨고요.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광주 지부장, 박근혜 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 공동대표 등으로 활동해 오셨습니다. 네, 많은 이 행사에서 본인을 어떻게 설명하시면서 또 광주시 교육감 출사표 배경을 어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는 교육에 대한 시대적인 요구가 있다고 보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그 중에 하나는 윤석열 정부가 보여준 내란, 이 내란을 어떻게 교육적으로 해석하고 어떻게 가야 되느냐는 중요한 과제가 하나 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엘리트가 보여준 민낯, 모두는 아니지만은 우리 그 교육은 실패했다. 그것은 곧 내란 교육이었다. 경쟁 교육이 과도한 경쟁으로 나만을 위한 그런 교육. 교육하면 교육할수록 더 공적이고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개인을 위해 살아간 이것의 시민들의 요구가 곧 민주시민 교육으로 육성해달라는 요구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AI 시대로 가면서 그동안의 암기 중심의 교육이 역량 중심의 교육으로 가고 세계 중심으로 가는 교육을 바라는 이 희망이 두 가지가 큰 시대적인 요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정성호 이제 강주 교육감 예비 출마자라고 불러야 되겠죠. 과거 이제 교육민주화 운동 중 해직의 아픔도 겪었고요. 그 시련 앞에서도 교사에게를 포기해야 하는 삶의 궤적이 있을 것 같은데, 정성홍 후보께서는 자신을 그런 어떤 시련을 겪은 그런 부분에 잘 표현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시겠어요? 네. 저는 어릴 때 제 꿈은 교사가 되는 게 제 꿈이었어요. 도종환 씨처럼. 그러나 교사가 된 다음에도 또 꿈이 생겼는데 그건 좋은 교사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교조를 만났고 정교조를 통해서는 교육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보자. 좋은 교육을 뿌리가 내린다면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다라는 신념을 지금 바뀌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것이 제가 가야 할 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인데요. 방금 이렇게 정성호 후보님께서는 내란을 어떤 식으로 극복해 나가느냐, 또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민주시민 교육으로 아이들을 잘
육성해내느냐를 가장 중점적으로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또 한만중 후보님부터 네. 또 그래서 말씀드리자면은 네. 한만중 후보님께서는 1990년도 상도중학교 교사로 선생님의 길을 여셨습니다. 한국정책연구원 이사, 또 서울특별시 교육청 정책보좌관, 비서실장, 또 정책기획관을 지내셨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 많이 만나고 계시잖아요. 네. 만나면서 어떤 식으로 또 본인을 어필하고 계시는지, 또 서울시 교육감 출사표 배경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는지. 네. 예, 그 아까 정성홍 그 선생님도 이제 말씀하셨던 것과 이제 뭐 맥을 같이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특히 어제 그 이해찬 그 전 총리 그 빈소에 저도 저번에 갔다 왔는데 저도 사실 뭐 80년대 그런 학생운동, 사회운동을 하면서 뒤늦게 이제 종교조에 가입을 해서 쭉 활동을 해온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민주주의가 이렇게까지 쉽게 윤석열 내란으로 침탈당하는 그 과정에서 사실 70년대, 80년대 고문을 당하고 그 후유증으로 결국은 이해찬 총리도 사실 그 아까운 삶을 마치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특히 교육을 통해서 이런 내란 극복에 확실한 청산진을 가지고 이걸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게 하나의 과제이고요. 저는 인공지능 시대의 첫 서울교육감 뭐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문제는 단지 어떤 새로운 기술이 들어온 수준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기존의 어떤 산업혁명을 겪었을 때 기존 그 시대에 사람들이 겪었던 만큼의 급격한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아이가 태어나서 생애를 마칠 때까지 전 과정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영유아 단계에서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접하게 되는지 또 초중고 과정에서는 또 인공지능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자기의 주체적 역량을 어떻게 기르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정립이 돼야 될 시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뭐 교육감 한 명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현장의 교사들과 학생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조속하게 체계를 잡는 것이 지금 서울교육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한만중 이제 서울교육감 예비 출마자께서는 이제 내란 청산도 말씀을 하셨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설명보다도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 무엇이 두 분께 있다면 정상홍 후보께서는 내란 저지 신문 영웅이었다고 알려지고 있고 13 내란의 방 국회 현장에 계셨다고요? 예. 제가 이제 집에서 우연히 이제 TV를 보는데 네. 계엄 선포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저희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단체들 사람들한테 시민연대 사람들인데요. 가서 도청으로 모이자. 저희들은 이제 내란이나 그런 큰 일이 있을 때마다 도청에 모이는, 그래서 도청으로 가자라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저희는 도청에 모여서 거기서 집회를 하고 운동을 했습니다. 끝나자마자 이제 내란에 대한 그 국회에서 해산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바로 국회로 와서 남태령에서 그 다음에 키세스로 모든 과정에서 저는 함께 했고 그 과정들에 대해서 한 분이 이제 추천해 주셔서 시민영으로 했는데요. 저 개인이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 국민 청소년들이 같이 한 이 내란을 막은 것이 모두의 영웅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렇게 방금 후보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이죠 벌써. 그러네요. 정말 그 당시 그 남태령에서의 추운 기억들도 국회에서의 기억, 또 광화문에서의 기억들이 새록새록 나고 있는데요. 네, 한편으로는 또 정성웅 후보님께서는 지난 2022년도 선거 당시에 민주진보 시민 단일 후보로 선출되신 바가 있습니다. 선거 일주일 전에 지지율이 급상승해 22%대의 득표율로 이변을 일으킨 바가 있다는 사실이 이 정 후보님을 한마디로 소개할 수 있는 일대의 사건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당시에 광주 시민들이 후보님께 열광했던 그 이유를 한번 돌아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역사 교과서 왜곡 대책위를 하면서 박근혜 정부에 맞섰다.
그리고 해직을 불사하고 해직을 감수했던 시절이었거든요. 박근혜 정부가 이제 교육을 바꾸기 위해서 첫 번째는 그것을 가르치는 교사들에 대한 탄압, 이것이 첫 번째로 보고, 그러니까 교육은 교사가 하는 거고 교육 내용이 있고 학생이 있잖아요. 이런 요소 중에 핵심인 교사들을 먼저 탄압하였고 그 중심엔 정교조가 있었다. 그것을 제가 이제 해직을 감수하고 맞선 것이 하나가 있고요. 네. 그 뒤로 이제 윤석열 정부가 탄생했잖아요. 그럼 윤석열 정부에 누가 맞설 거냐? 라는 것일 때 바로 박근혜 정부에 맞선 사람이 맞설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마지막에 제가 표가 좀 올라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야말로 시민 영웅이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핵심 지금은 윤석열 정부 시절에 반교육적 행위에 대해서 후보들이나 현 교육감들은 뭘 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죠. 그 정말 맞서겠다고 했다면 정말 맞섰는지, 예, 그런 맞설 계획은 있었는지 이런 행위들이 시민들이 판단할 기준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분도 이제 이따 질문을 드리고요. 우리 한만중 서울교육감 출마 예비 후보자께서는 조희연 전 교육감과 함께 2018년 당시 정교조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게 된 혐의로 이제 기소돼서 교초도 컸고, 뭐 대학생 때 윤석열과 술밥 나누던 800원 판사 오석준 대법관이 뭐 아직 대법원에 있다는 이런 사실도 굉장히 지금 참혹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어쨌든 뭐 대법원에서 뭐 저희가 해직교사들을 10년 만에 그 교사로 되돌려 보내기 위한 행정적인 조치가 위법이라고 판결이 난 거는 뭐 존중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뭐 다행히 또 뭐 제가 1년 만에 사면 복권이 돼서 또 이런 자리에 서게 됐는데요. 근데 실제 그 사건의 과정에서 보면 지금 대장동 사건과 연루되어 있는 그 곽상도 전 의원이 이제 저희가 정교조 해직교사들을 복직시켰다는 것 때문에 계속 국회에서 문제를 삼았고, 최재형 전 이제 국회의원이 감사원장을 할 때 이 문제를 사건화해가지고 제가 공교롭게 공소추호 1호 사건에 장본이 됐던 사건이었죠. 그 과정에서 어쨌든 뭐 저희가 그 공개 경쟁 전형을 뭐 형해화했다. 이게 이제 판결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좀 납득이 잘 안 가는데, 그러니까 교육감이 특별한 필요에 의해서 한 특별 채용이 공개 전형으로 하려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고요. 다만 뭐 지금 뭐 제가 교육감에 위치해 있다 하더라도 그런 해직교사들을 복직시키기 위한, 또 물론 이제 법을 위반하지 않는 조건 속에서 해야 된다는 거는 변함이 없는 생각입니다. 근데 한편에서 최근에 그 뭐 내란 극복을 위한 여러 가지 특별위원회나 이렇게 활동들 하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TV에서 보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의 그 어머니가 그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많은 돈을 남기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게 무죄 처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저렇게 14억이나 되는 돈을 또 그 어르신들의 그런 어떤 식재료를 엉망으로 만들어서 먹었던 돈을 뻔히 이렇게 증거가 나와 있는데도 처벌이 안 되는 법의 잣대는 또 무엇인가. 그래서 한국 사회가 교육개혁과 함께 검찰개혁, 사법개혁도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초신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이 김건희 일가와 관련된 어떤 온 요양원 이런 문제들 또 초신님 또 서울의 소리에서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 관심 많이 시청자분들께서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이렇게 한만중 후보님께서 이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 채용 이 사건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교사의 정치기본권 부재가 나온 비극이라고 인터뷰를 또 하셨더라고요. 저도 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공감하고 있고 사실은 제가 잘 알지 못했던 이야기들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찾아보면서 좀 더 제가 알아볼 수 있게 되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아마 초심님께서 아마 좀 더 좋아하실 만한 이야기 주제로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만중 후보님께서는 2002년 말부터 2003년도 2월까지 대통령 인수위 교육분과 상근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셨습니다. 네, 이때가 바로 노무현 정부 때라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님과의 어떤 기억이나 추억 같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추억을 얘기하기 전에 아까 이제 이해찬 전 총리가 또 이제 그 시기에 역할을 하셨던 과정도 제가 뭐 간접적으로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도의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시는 그 시기에 그 선거 사무실이 영등포 시장 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 거는 그 당시에 이제 노무현 공약에서 교육 공약에서 평준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내부에서 좀 논란이 됐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한국 사회에서 평준화 정책이 가져왔던 나름대로의 역할들을 계속 지켜나가야 되는 생각이 강했고요. 또 다른 생각이 있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한 후보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실내에서 담배를 피워도 가능한 시기였기 때문에 런세스님께서 저한테 담배를 하나 달라고 해서 아마 제가 소리였던 것 같은데 소를 한가위 드렸고,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은 그 부산 상고 출신이 변호사가 된 그런 그 이력과 함께 그래서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정책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평준화 또 뭐 서울대를 갖다가 좀 더 이렇게 재편하는 이런 정책을 채택하는 과정으로 됐던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실 제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인수위원회 가서 그 교육 강국, 문화 강국이라고 하는 그런 그 국정 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때 가졌던 정신들은 우리 국민들이 적어도 기회의 공정은 주어져야 된다. 그리고 최대한 어떤 결과에 있어서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복지 정책이 교육에도 돼야 된다 하는 가치를 그 당시에 심으려고 노력을 했던 거고요. 그런 부분이 일정하게는 좀 성취가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뭐 그때 오래전부터 이제 교육계에서 사실은 제 딸애도 초등학교 교사 한 15년 지금 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그것도 이제 교육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이제 원래 오늘 당초 초대 손님은 광주 교육감 예비 후보자인 정성호 예비 후보자였거든요. 그런데 한만중 서울교육감 예비 후보께서도 비전을 알릴 기회를 좀 달라 해서 이렇게 자청해서 오늘 출연해 주셨는데, 두 분이 서로 보면서 저분은 뭐가 강점이고 이런 것들 좀 서로 훌륭한 강점 이런 것들 평가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아마 이렇게 두 분이서 한꺼번에 나오는 경우는 흔치 않아서 두 분이서 오늘 나오셨으니까 서로가 바라보는 강점이라든지 멀리서 오셨고 사실 네. 뭐 정 선생님이 만든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미남이시죠. 그리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준비된 교육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난번 선거 때는 아깝게 이제 낙선을 했지만 그 후 4년 동안 또 이제 저랑 이제 정성 선생님 비롯해서 전국의 어떤 10여 분의 이번 선거를 준비하는 분들이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라고 하는, 그래서 좀 제대로 준비된, 아까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대체 교육감들은 뭘 하려고 하는 거냐. 뭐 적어도 한두 개는 자기가 임기 내에 한국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될 그런 가치와 내용을 준비하는 그런 모임을 같이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광주교육을 매개로 해서 꾸준히 준비하고 연구하고 많은 분들을 만나서 지혜를 모으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정성 예비 후보께서는 어떻게 한만중 예비 후보를 어떻게 강점을 보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 부당한 해고자 5명 때문에 본인이 또 해고를 당하셨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질문하면 그 당시에 다시 돌아가면 어떡할 거냐. 질문했을 때 조금 전에 대답했듯이 그래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신념.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특징은 움직이는 싱크탱크예요. 어디에서 뭘 물어보든 교육 현안에 관한 것든 역사든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시는 움직이는 싱크탱크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정책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행동하는, 실천하는, 뚝심 있는 우리 실천가다. 그러니까 다 겸비한 거죠. 정책과 실천 이 두 가지를 겸비한. 예, 한만중 고맙습니다. 후보님은 정말 팔방미인이라고 아우, 표현해도 근데 선생님이 제가 네네. 요즘에 자주 쓰는 용어가 있어요. 실천 말씀이 나와서 그런데 네. 좋은 말로는 세상을 지금까지 못 바꿔왔다. 노무현 정부 때도 봤고 문재인 정부 때도 봤고 좋은 행동만이 세상을 바꾼다. 네. 나는 이번 교육감 선거에 과연 좋은 행동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우리 유권자들이 좀 보고 투표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정말 교육감 선거를 위해서 정말 다부진 각오로 달려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짚어볼 점이 이 교육 현실에 대한 냉철한 판단, 또 교육 철학, 또 계획이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교육 현장 현주소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VCR에서 나왔다시피 정성훈 후보님께서는 광주 교육은 죽었다 이렇게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정성훈 후보님께서 진단하는 현재 광주 교육청의 가장 큰 문제, 또 한만중 후보님께서 진단하는 현재 서울교육청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지 두 분 이야기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현 교육감에 대해서 무능, 불통, 비리 교육감이다 이렇게 단언을 합니다. 무능 불통. 예, 그 중에 핵심 비리는 초반부터 그의 측근을 감사관으로 임명하는 인사 비리로 인해서 인사팀장이 실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육감이 꼬리 자르기 식으로 인사팀장이 모든 걸 전가했는데 다시 기소가 됐어요. 교육감이 기소가 됐고 그 다음에 가장 측근인 국장이었던 한 사람도 최근에 기소가 됐습니다. 정치자금법으로. 그러니까 이 기소가 벌써 본인 그 다음에 팀장, 최측근 이렇게 기소가 된 상황 속에 있는 비리이어서 교육 정책을 더 바르게 이끌지 못하고 있는 동력을 끊겼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불통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는 이런 거로 봅니다. 노조뿐만 아니라 학부모, 학생 모두에게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한번 타운홀 미팅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태블릿 PC 저희 필요 없는데 계속 예산을 쓰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태블릿 PC는 학생들에게 AI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모든 학생에게 나눠줬거든요. 근데 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태블릿 PC가 아닌데 노트북을 주니까 학생들이 필요 없다 해서 어떤 학급은 반절 이상이 받아가질 않았어요. 이건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이 줬거든요. 이야기 듣지도 않고 그런 상황 속에 이번에 타운홀 미팅에서 저희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계속 쓸 겁니까? 하니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불통의 대명사이고 라고 저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교육은 수요자의 요구와 그 이해 요구를 가지고 잘 듣고 판단하고 책임지는 거 이것이 교육감의 역할인데 이 역할을 저는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무능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교육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만중 예. 후보님께서도 사실 뭐 정근식 교육감님은 이제 한 1년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뭐 가혹한 평가를 하기는 아직은 좀 시간 빠르다고 생각되는데 일단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이제 어떤 한 개인의 정근식 교육감 뭐 또 저 개인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이 서울 교육이 갖고 있는 중요성 특히 아까 쭉 말씀드렸던 아직까지 내란을 극복을 해야 될 시기잖아요. 이제 거기에 시대에 맞는 리더십, 그 서울교육감으로서의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가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내란까지 가져왔던 과정에서 학교
자신들의 어떤 이데올로기로 재편하려고 하는 어떤 치밀한 정책들을 해왔던 것이 뭐 리박스쿨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고 이랬잖아요. 이것의 사실 본산지가 사실 서울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서울교육청과 이제 서울교육대학교 그리고 한국정보연구원 이쪽에서 실제 그 강사들을 허용하는 이 과정 속에서 역할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이 당시에 이제 국정감사에서 그 문제가 됐을 때 일정하게 좀 다뤄지긴 했지만 사실상 전수조사를 해서 몇 개 학교가 이루어졌다 이런 형태로 끝났지 이게 학생과 학부모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그러면 이거는 그 행정을 책임지는 교육감의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아쉬웠던 거는 윤석열 그 내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던 날, 그래서 다수의 이제 교육청들이 특히 이제 진보교육감이라고 지칭했던 분들의 교육청들이 그 역사적인 순간을 민주시민 교육 차원에서 다 시청하게 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22년 과정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 때문에 교육청을 나오고 나서 교육청이 직접 관여를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는데 서울교육청이 계속 이 공문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답답해서 같이 일했던 뭐 후배들이나 뭐 비서실 친구들한테 빨리 조치를 해라. 예? 이거를 지금 다른 교육감도 아니고 서울교육감이 무적거린다고 하는 소리가 나오면 안 된다. 그렇게 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뭐 4시가 넘어서 공문이 내려가는 바람에 사실은 물론 이제 뭐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적극적인 교사들이 틀어주긴 했지만 좀 그런 점이 아쉬웠던 거고요. 뭐 개인에 대한 어떤 비판이라기보다는 교육감의 공적 지위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문제의식을 갖게 된 것이 그 최상병 사건과 연루돼 있었던 그 이영훈 목사 뭐 여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가 이제 어쨌든 순복음교회에서 근데 정교육감님이 거기에 뭐 예배를 가실 수 있죠. 뭐 저는 뭐 예배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시기의 적절성을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분이 과연 지금 이영훈 목사가 참고인 조사를 받고 하는 과정에서 명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이런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또 뭐 명성교회 같은 그 세습교회로 문제가 됐던 쪽, 그래서 오히려 그 박종철 그 39주기에 사실 이제 서울교육을 준비하는 다른 후보들은 다 그 자리에 참석을 했거든요. 근데 정교육감님은 거기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아까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아직은 내란 청산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고 민주주의 교육이 선언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교육과정에서 아이들을 체화시켜야 되는지 그 10대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어떤 부정적인 현상들의 본질을 찾아서 이걸 해결하는 이러려면 하나하나의 행보가 정확하게 나는 이걸 해결하겠다는 행보를 보여야 되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 좀 아쉬운 점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분 맞아요, 얘기 맞아요. 들었는데요. 제가 다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는 현 상황에서 내란 청산 지금 절반도 안 되고 있고 아직도 많은 개신교나 이런 많은 대한민국의 기득권, 엘리트 기득권 세력들이 내란에 대해서 반성하는 의미도 없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일어났던 리박스쿨 문제나 이 학교 아이들의 매국화, 극우가 아닙니다. 매국화 문제, 매국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육감들이 지금도 나서지 않고 아까 얘기했던 서울 교육감은 제가 봐도 이게 어떤 리박스쿨 문제나 윤석열의 잘못된 교육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감도 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육이 제일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서 광주 교육감이나 서울 교육감이 그 부분에서 윤석열 정부 때 잘못된 부당함에 대해서 어떤 성명서를 냈다거나 이런 어떤 공언을 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광주 교육감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행위를 한 것을 저는 본 바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는 리박스쿨 문제도 학교에 몇 군데 도서나 이런 것을 감추기에 일관했죠. 감추기로. 네, 그것을 더 사회 문제
정확하게 어떤 사건이 있을 때는 그것을 진단하고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처방하는 게 일반적인 절차잖아요. 근데 숨겨서는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되지 않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기본은 이것을 숨겨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좀 보였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정의식 교육감 아까 상세히 네. 설명해 줬는데요.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나도 오늘 처음 들었지만 그 이용원 목사가 있는 순복음교회 예배를 다니고 당시에 세상병으로 문제가 있을 때 등등 이런 어떤 개념 없는 교육감으로밖에 볼 수 없다. 우리 같은 사람은 생사를 걸고 싸웠잖아요. 내가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습니까? 그러면 그런 자리에 있는 분들이 우리와 발을 맞춰줘야 되는데 두 분은 교육감 되시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뭐 교육감이라는 자리 자체가 아니라 어떤 시대를 살아가는 한 당사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사실 저희가 이렇게 평안하게 인터뷰를 하고 있지만 실제 그 내란이 성공했다면 한국 사회는 70년대 이전 사회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래서 뭐 주가 5천이 이런 시대는 꿈도 못 꾸는 그런 것던 거고요. 그렇다면 왜 그러한 교육이 이루어졌는지 또 그 시기에 아이들이 어쨌든 그거를 보고 이제 어쨌든 성장을 해 가면서 또 이 사회 주역이 돼야 될 텐데 지금 얼마 전에 그 한석두 총리에 대해서 23년 판결을 내렸잖아요. 저는 이게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청소년들에게 역사의 기준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왜 15년을 구형했는데 23년을 내렸느냐 하는 부분에서 무슨 국민 저항권이 하는 그 황당한 논리를 만들어서 마치 자기들과 맞지 않으면 어떠한 극우적인 논리나 어떤 폭력적인 논리도 정당화하는 이것이 광범위하게 유튜브에 펼쳐져 있고 그것을 정치적인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교육이 너무도 시급한 시기에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 한만중 후보님 말씀 들으면서 많이 공감했었는데요. 정말 아이들, 특히 어린이들, 노인분들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진짜 가짜를 어떤 식으로 판별하는가 그것들을 길러내는 건 역시 민주 시민 역량이 아닌가 싶어요. 네, 아까 이렇게 한만중 후보님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자면은 제가 사실 미리 조금 찾아봤었는데 후보님께서는 이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을 또 출마 선언의 결정적인 계기로 뽑았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이 교사, 학생, 학부모의 관계가 무너지는 순간 또 교육이 기능을 잃는다. 그래서 서울교육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관계 회복이라고 또 말씀하셨더라고요. 아마 이렇게 정성호 후보님이 말씀해주신 타운홀 미팅에서의 그 불통 사건과 이렇게 좀 맞닿아 있는 면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조금 생각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네. 우선 뭐 제가 그 서희초 사건 이후에 저는 상당히 좀 자괴감 같은 게 좀 있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조희연 교육감과 같이 이제 사실상 한 8년 가까이를 서울교육의 소위 얘기하는 혁신교육을 좀 설계하고 추진했던 장본인인데 그래서 사실 저는 교육 주체들이라고 하는 교사, 학생, 학부모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실현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이런 공동체로서 학교를 만드는 게 저희의 목표였고 혁신학교는 이런 게 사실은 이제 그걸 구현하는 걸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뭐 교복 입은 그 시민 프로젝트 해서 학생들의 권리를 신장시키고 학생 인권조례도 이제 제정하는 과정도 있었고 교사 부분 관련해서도 토론이 있는 교직원 회의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교사들의 어떤 참여를 좀 더 강화하는 정책을 했었고요. 학부모회 같은 경우도 조례이기는 하지만 전국 최초로 조례를 만들어서 학부모 참여를 시켜놨는데 이런 그 서희초 사건 같은 게 벌어지는 동안 교육당국이 뭘 했나 하는 제 스스로의 좀 반성이 있었고요. 그때 이제 문제가 됐던 소위 이제 아동학대 처벌법이라고 하는 걸 학교 현장에 여과 없이 적용하면서 저는 많은 문제가 생겼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런 권리의식이 성장한 학생과 학부모가
자신에 대한 교사의 교육 활동의 과정을 이것을 자기를 방어하는 수단으로 그런 법을 활용하는 이런 교육의 사법화 문제가 아주 광범하게 퍼져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적 관계가 거래적 관계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런 상태에서 또 뭐 체형학습이나 이런 과정에서 그거에 대한 교사의 책임을 묻다 보니까 교사들은 어떤 방어적인 교육 활동을 하게 돼 있고, 그러면은 학교라고 하는 것이 결국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그런 공간인데, 이게 헝클어져 있는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거기서 어떤 교육의 미래가 있겠냐 하는 부분이 가장 짧게 끊어서 시간이 부족하니까 말씀해 주세요. 네, 아닙니다. 방금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또 한만중 후보님뿐만 아니라 또 정성호 후보님께서는 또 광주 교육 다시 봄이라는 토론회를 또 개최하셨더라고요. 사실 광주 교육에서 특히 광주에서는 봄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좀 클 것 같은데 네, 토론회 이야기도 조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의 기획 의도는 봄은 시작을 의미하잖아요. 그럼 대한민국 그 현대사 교육을 보면은 일제 시대의 식민 교육이 있었고, 독재 시대의 독재 교육이 있고, 민주화 시대의 민주 교육이 이렇게 크게 세 분류로 나누었을 때 광주는 어떻게 복무했느냐 이렇게 보면은 일제 시대 때는 광주 학생 독립운동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독재 시대 때는 전대 교수들이 우리의 교육 지표 선언을 해서 독재 교육에 대해 반하는 일들을 했고요. 또 교사들은 교사 선언을 했고 정교조가 태어났고, 그래서 광주의 역사의 핵심의 중심에는 교육이 있다. 그 교육이 통해 가지고 광주를 일으키고 대한민국의 모델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교육의 시작, 출발, 광주에서부터 시작해서 광주 교육을 개혁하고 대한민국 모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 행사를 진행했고, 그런 이야기를 듣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서울의 소리 입장에서는 앞으로 계속 교육감 출마분들을 모셔다 이 얘기를 들어볼 예정입니다. 뭐 교육 철학도 좀 들어보고, 앞으로 교육감이 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이 내란 전국을 교육으로 극복하고, 지금 개신교에 의해서 교회에서 길러지고 있는 매국화되는 아이들, 학교에서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 조롱하는 놀이를 하고 일배 어떤 과제를 내라니까 일배 사이트에 가서 과제를 갖다 내는 아이들도 있고, 이게 옳으냐 그러냐 판별도 안 되는, AI가 판별을 해줘야 될지 선생님들이 해줘야 될 걸 못 해주니까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나. 그러면 이제 우리는 AI한테 맡길 수밖에 없지 않나. 왜 선생님들이 이렇게 무능하나. 아이들이 그런 잘못된 길을 가면 막아야 되는. 그래서 우리 정성호 후보는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 지금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단 한 명의 아이도 매국화되는 걸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가야 지금 현재 맞는 것 같고, 두 분이 지금 어떤 교육 철학, 어떻게 이게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시켜서 우리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우리 미래의 아이들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지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그래서 모두가 빛나는 무등교육이라는 슬로건을 했거든요. 모두가 빛난다는 것은 빛이 고유 파장이 있잖아요. 그것이 전부 합해지면 더 밝아요. 빛은 합해지면 합해질수록 밝은데 물감은 합해지면 합해질수록 어두워진다. 진보는 결합할수록 밝아지는데 그 보수는 합해질수록 어두워진다. 저는 그런 의미가 함의가 되어 좋은 있고요. 말씀이네요. 무등이라는 것은 무등산을 생각하는데, 무등 원래의 뜻은 등급이 없다는 겁니다. 등급이 없다라는 것은 인간 하나하나를 존엄으로 보는 교육이다. 그래서 모두가 존엄으로 보고 모두를 성장시키는 공동체 교육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 민주시민교육인데요.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은 비판교육, 그 다음에 가짜뉴스에서 판별하는 능력. 이것을 키우기 위해서 독일의 한 사례가 보이텔스바흐의 협약이잖아요. 교사는 중립을 지키게 하고 학생들에게 쟁점을 논쟁하게 하라.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갖게 하라.
우리의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생각을 갖지 않게 하는 교육이라는 겁니다. 저는 밥 먹을 때도 부모님이 걱정해서 이거 먹으라고 그러고 학원도 선택해주고 과제도 그러고 그래서 언제 한번 자기가 선택하면서 자기 삶은 급식도 저는 보면은 나눠줘요. 그걸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선택권을 가질 수 있는 자기 생각을 키우는 이 교육이 저는 교육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은 비판 교육. 비판할 때는 근거를 찾고 근거를 논쟁하고 그래서 다시 피드백, 자기 생각을 갖게 하는 이런 과정들을 모든 수업 속에서 교육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리박스쿨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저는 학교에 가보면은 학부모는 못 들어가게 우리 그 배움터 지킴이가 있잖아요. 근데 교육과정, 교육 내용이 학교담을 넘어가는 데는 아무 필터가 없어요. 그냥 들어가는, 그래서 첫 번째 이 학교 교육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가야 되는가는 중요한 필터 작용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이 하나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교육과정들의 핵심적인 근현대사 역사교과서를 저는 보면은 역사교과서가 현대사가 맨 마지막에 배워요. 2월에 배우니까 맞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시험도 별로 안 나오니까 흐지부지 넘어가 버려요. 근데 저는 이 역사교과서 앞에 3월에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이 말씀하시기를 역사교육, 철학교육, 인문교육, 자기 생각을 가는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를 만나는 사람들의 요구더라고요. 그래서 이 현대사 아이들의 생각을 키우는 역사의식을 가질 수 있는 이 교육의 내용을 아이들의 학습량이 가장 많은 3월에 교육시키고 아이들이 행동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내란전국에서 보여준 핵심은 저는 이렇다고 교과서, 학교 안의 교육과 학교 밖 교육이 있는데 학교 안에 교과서 교육이 있다면 학교 밖에서 행동하는 교육이 있었다. 그러니까 학교 교실 밖 교육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그것을 실천하고 행동하면서 자기 삶의 지표로 삼는 것, 이런 것이 살아있는 교육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한만종 후보 질문 이따가 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죠. 예. 아니 시간이 조금 그래도 괜찮아서 이따가 하게요. 같이 하면은 겹쳐서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다음 질문 넘어가세요. 알겠습니다. 네, 방금 이렇게 또 정성홍 후보님 말씀 들으면서 정말 광주 교육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모델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정말 들었었는데요. 이렇게 현 교육청 문제 진단위 후보들의 교육 철학이 더 저해져서 어떤 비전을 또 제시하고 계실지 너무 궁금합니다. 두 분의 비전 중에서 아까도 같이 나왔지만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사람 중심의 AI 교육입니다. 네, 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지 또 어떤 사람 중심의 AI 교육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네, 이번에는 한만종 후보님 한만종 후보님이 답변해 주시죠. 제가 이번에 책 낸 제목도 인공지능 시대. 좋은 질문에 인간지능 중심 교육이라고 했는데요. 되게 우리가 사람을 이야기할 때 이제 호모 사피엔스, 그러니까 뭐 생각하는 동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인간의 생각하는 능력을 가진 기계가 출현했던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기존에 어떤 인간이 도구를 사용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시대가 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런 생성 AI라고 하는 것이 가져오는 이제 어떤 지식을 모으고 정리해서 체계화해서 전달해주는 이 능력은 저는 인간이 이제 굳이 거기랑 경쟁할 이유가 없다. 너무도 체계화되어 있고 빠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거를 내 것으로 지휘하는 능력을 가진 아이들을 길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이제 부여된 과제인데, 그러면 이것을 그 아이가 태어나서 어쨌든 요새는 이제 뭐 영유아 과정을 거쳐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가게 돼 있는데, 지금 서울의 아이들이 그 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소위 챗봇이나 제미나이를 사용하는 비율이 한 2, 3%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아이들은 일상 속에서 뭐 어쨌든 돈이 좀 이제 어려우면 뭐 여러 명이
한 계좌를 만들어서라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어떤 교사가 기존의 방식으로 수업을 한다는 건 넌센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객관화해서 여기에 맞게 그러면 사실 이제 이런 어떤 종합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이 필요한 시대의 아이들을 태어나서 영유아 시기와 초등학교 때는 저는 보다도 풍부한 오감 교육, 그러니까 이 감각으로 느끼고 부모가 들려주는 자장가, 책 읽는 소리를 통해 성장하는 인간의 고유한 특성에 맞게 성장을 시켜야죠. 그런 부분에서는 가능한 한 이런 전자기기나 이런 쪽을 좀 멀리 하면서 이렇게 풍부하게 감성을 가진 아이로 기르는 게 맞다고 보고, 중고등학교 단계는 이미 그렇게 일상화되어 있는 기제를 자기의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 속에서 활용하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거에 따라서 소위 AI 교육에 대한 가이드를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정해서 또 사회적인 논의를 통해서 만들어 나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두 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사피엔스라고 하는 문제가 그렇게 된다면 남는 문제는 호모 루덴스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인간은 놀이하는 동물이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스포츠나 뭐 전쟁이나 법률이나 이게 다 놀이에서 나온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놀이하면서 이거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많은 창의적인 문화적인 자산들이 만들어진 거죠. 이게 최근에 소위 BTS가 다시 복귀하면서 그 한국 사회의 어떤 하나의 GNP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시대인 것처럼, 그러면 이거는 AI가 교육할 수 없는 영역이니까 이런 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특히 그 아이돌의 본산이라고 하는 서울에서 어떻게 하면 이 교육 문화 도시를 만들어서 여기에 생산 기지로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준비하는 AI 시대를 준비하는 소위교육청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AI가 순기능도 있고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역기능도 있는데, AI 때문에 지금 많은 학생들이 어떤 그 옳지 않은 가짜 뉴스 또 알고리즘을 가지고 좋지 않은 것을 계속 이렇게 보지 않아요, 숏을. 그러면서 주의력도 산만해지고 어떤 집중으로 무슨 영상을 하나 봐서 지식을 얻는 게 아니고, 난 지금 5살 먹은 애도 이러고 있어서 이게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이 이러고 있는데 이걸 교육감들이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지금 앞으로 교육감 나올 분들은 요 문제를 해결 못하면 자격조차 다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얼렁뚱땅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현 교육청 문제 진단 우리 두 예비 후보자들 교육 철학이 이제 더해져서 어떤 비전을 제시할지, 아까 여러 가지 얘기도 있죠. 두 분의 비전 중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이제 AI 교육이잖아요. AI 교육 중에 어떻게 AI 교육을 우리 아이들한테 순기능으로 만들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어떤 고민하고 계시는 뭐 있으면 간략히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사람 중심 교육의 AI 하면은 AI를 소비하는 그 학생으로 만들 것인지, AI의 주체적인 그 생산자로 만들 것인지 하는 문제하고, 그 가운데 있는 AI 디지털 시민으로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하는 것이 저는 교육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한만중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아이들이 과제를 내주면은 거의 다 AI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실을 인정하면서 아이들의 생각을 어떻게 더 깊이 있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유초, 중고, 유치원은 놀이 중심으로, 초등 중심은 기초 과학 중심으로 창의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방향의 교육, 그 다음에 고등학교 가서는 자기 생각과 AI 생각을 결합하는 질문을 통해서 만드는 교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연구 결과에 보면은 가장 난이도 있는 문제를 AI 두 대가 해결하는 방식과 사람과 AI,
우수한 사람 2명이 이렇게 3가지로 분류해 놓았을 때 어떨 때 문제 해결이 가장 잘했느냐면 사람과 AI가 결합했을 때 가장 문제를 잘 해결했다고 봐요. 이것이 정답이라고 봅니다. 진짜 AI는 현재에 있는 데이터, 빅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처리하면서 그 결과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럼 이 안에 없는 새로운 것에 대한 이야기들은 어디서 나올 수 있느냐면 그건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고 사람의 질문과 생각 이 속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교육의 방법도 지금은 정답 중심에서 질문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경쟁 중심에서는 생산 중심으로, 교사는 지식을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 안내자 중심으로 교육의 대전환을 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 과정의 중심을 바로잡고 가는 것이 AI 시대에 맞는 교육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만중 지금 서울교육감 예비후보님께서는 지금 현재 이제 교육감이 되신다면 이재명 정부와 이제 호흡을 맞춰야 중요해요. 이재명 대통령은 명확하니 지금 일처리를 하고 있고, 현재 뭐 광주교육감이나 서울교육감은 미지근하니 윤석열 정권 때 이런 일이 벌어져도 제대로 대응을 못 했는데, 두 분의 철학이 이재명 정부와 맞는지, 또 두 분의 공약이 이재명 정부와 가장 잘 맞닿아 있는 지점이 뭔지 한만종 후보님께서 좀 말씀해 주세요. 그 이재명 정부가 이제 국민 주권 정부를 선언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민이 주권을 갖는다는 것을 교육에 적용한다면 교육 정책의 어떤 결정 과정에 교육의 주체들이 참여하는 것이 확장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교육감이 권한을 틀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학교 구성원들이 학교 운영을 합리적으로 서로 논의하고 합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그런 지원체로서의 교육청을 재편시켜 나가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일반자치 영역에서는 동장 직선제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현장에서도 어쨌든 학교 구성원들이 자기의 책임자를 선출하는 이런 식의 어떤 제도 변화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 주권의 어떤 가치가 교육 정책의 입안과 집행 과정에서 제도가 되게 하는 게 하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아까 AI와 관련해서 AI 3대 강국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실제 AI 기본사회 얘기를 하면서 AI의 접근성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무상화 얘기를 국정 과제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교육에 적용을 하면 아까 이제 제미나이나 뭐 챗봇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 그거를 쉽게 적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가정 환경을 가진 아이들과 그렇지 못한 아이들의 격차가 또 생길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무상급식이 그런 어떤 점심시간에 밥을 못 먹고 수돗물로 배를 채웠던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AI 시대의 교육 격차가 이런 그 챗봇이나 이런 데서 발생하지 않게 하는 공적 책임이 교육청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에서 AI 기본사의 원리에 맞게 AI를 적어도 기회에 있어서의 형평성을 보장해주는 그런 제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니까 이렇게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요, 이 두 분의 어떤 교육 철학이 또 이재명 정부가 말하고 있는 기본 사회와 굉장히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또 더불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한만중 후보님께서 이 AI 교육이, 이 AI가 이미 우리 사회에 너무 많이 침투해 버려서 더 이상 이렇게 체계화 시키는 것은 우리 교육에 필요하지 않다. 호모 루덴스도 같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려운 일, 또 복잡한 일들을 AI에게 맡기고 우리 인간들은 보다 나은 삶, 좀 더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방송 전에 조금 더 말씀. 이재명 정부 관련해서 성공을 기원하잖아요. 맞아요. 국민 주권 시대에 저희는 교육 주권 전국 회의를 만들어서 이재명 정부의 당선을 도왔고요. 국정과제로 나온 6가지 과제가 교육 관련 과제가 저희들하고 같습니다. 그것이 핵심 내용인 교육은 결국은 인재를 양성하는 건데 AI 디지털 시대의 미래의 인재 양성, 지방 자치를 혁신해서 지역
인재를 키우겠다. 인재 양성이 국정과제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민교육, 공교육 강화, 그 다음에 교권보호 등이 이 국정과제 6개의 교육 관련 과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광주에서부터 저는 개혁회의 실현해서 현 정부를 돕고 교육 개혁의 과제로 삼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주가 모델이 되겠습니다. 네. 전국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네. 정성 후보님께서 한 분 말씀을 시간에 두 분이 얘기하다 보니까 예의를 제대로 지금 못하고 방송이 끝나갈 것 같은데 마지막 질문 네. 주세요. 아닙니다. 이렇게 두 분 말씀 오늘 많이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약간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방송 전에 두 분 여론조사 결과를 또 보고 왔습니다. 두 분 모두 현 민심의 척도가 굉장히 높습니다만은 독보적 1위가 아니라는데도 고민이 또 있으실 것 같기도 한데, 네, 두 분께서는 여론조사 결과들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 뭐 제가 8.15 사면 이후에 많은 고심을 거쳐서 이제 후보 결정을 한 게 한 달이 채 안 돼서 그거에 비하면 어제 나온 뭐 여론조사에서 제가 상대방에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후보였던 이제 조전혁 후보와의 경쟁력에서 현재 정거식 교육감보다 제가 더 우위에 있는 걸로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민주진보 진영의 후보의 적합도에서 제가 정거식 교육감을 좀 앞서는 걸로 좀 외람되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교육감은 권한의 자리가 아니라 역할의 자리다. 그리고 시대적 과제와 계속 씨름하는 자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어쨌든 그 교사로 또 뭐 교육 정책을 입안해 본 사람으로서 지금의 서울 교육이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가 사실 한국 교육에서 미치는 그 중대한 영향을 하면 너무도 소중하고 막중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서울에 있는 1,400개 학교, 또 뭐 유치원, 또 평생학습 시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서울에 있는 교사, 학생, 학부모는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가 교육감의 가장 기본적인 자기 생각이 기저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거기까지 하시고요. 맞습니다. 우리 저기 네. 정성호 후보님 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제 여론조사에 따라서 들쑥날쑥하는데 현 교육감하고 0몇 포인트 정도 차이로 2위를 하는 것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적인 교육의 요구가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란 교육이냐 민주시민 교육이냐 할 때 민주시민 교육을 택한 저에게 민심이 올 것이다. 네.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진보 진영이 단일화하기로 합의했고 아마 2월 11일쯤이면 단일화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더욱더 많은 시민들이 표를 결집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이런 1시간 동안 이렇게 두 분 말씀 들으면서 정말 서울과 또 광주의 어떤 교육의 비전, 교육의 미래를 함께 엿본 것 같아서 너무 좋았는데요. 네, 끝으로 이렇게 못다한 말씀이나 아니면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같이 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교육이 뭐냐라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교육은 한 자아를 홀로 서게 하는 과정이다. 근데 그 홀로선 자아들의 타자들이 모여서 같이 어떻게 관계를 맺으면서 공동체로 만들어갈 거냐. 서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좋은 사회로 가고 더불어가는 사회를 만들 것이냐. 그것이 곧 민주,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시대적인 또 역할과 환경, 이것을 또 교육에서 어떻게 녹여나갈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데 이 시대적인 요구를 제대로 받아서 광주 교육이 혁신 모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우리 네, 예. 한만중 선생님께서도 네. 서울의 한국 사회에서의 위치가 아마 이재명 정부 끝나고 나면 행정의 중심 도시에서 교육, 문화, 금융의 중심 도시로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세종으로 청와대가 이전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겠죠. 이런 시대적인 변화와 관계없이 교육이 독자적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서울의 어떤 시대적인 변화, 또 인공지능에 도래한 이 시대의 어떤 과제, 이런 것들을 더 나은 교육을 하면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더 나은 교육을 만드는, 그게 제 평생의 신념이었기 때문에 서울교육을 통해서 그걸 구현하는 그런 준비된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1시간이 흘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만 드리면, 앞으로요, 저는 대한민국 교육 정말 나라를 살리냐 못 살리냐 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 교육감 되실 분들 정말 대한민국 교육 제대로 좀 해서 민주주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진짜 대한민국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꼭 좀 당부 말씀 드립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둠이 지나 밝아오는 아침 희망이란 빛이 우릴 감쌌네 서울의 소리와 함께 춤추며 조심 잃지 않고 다시 꿈꾸네 1월 29일 목요일 초심 백은종의 희망찬 먼지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맺은말 이슈는 국채보상운동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19년 전 오늘 바로 국채보상운동이 시작된 날입니다. 1907년 대한제국은 일본이 강제로 도입한 1,300만 원의 차관으로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김광재 서상동 선생의 주도로 나라의 빚은 국민의 힘으로 갚자는 의침이 대구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들은 금주와 금연으로 돈을 모았고 여자들은 비녀와 가락지를 내오며 나라를 살리는 일에 기꺼이 동참했습니다. 국채보상운동은 단순한 모금운동이 아니라 주권을 지키려는 국민의 각성과 연대의 역사였습니다. 국채보상운동에 대해서 우리 마지원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이 국채보상운동은 아까 초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단순한 모금운동이 아니라 주권을 지키려는 이 국민들의 각성과 연대의 역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국채보상운동부터 1997년도 또 금 모으기 운동까지 정말 우리는 격동의 역사를 겪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는 좀 연대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한편 1월 29일은 또 다른 이름으로 국가균형발전의 날이기도 합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과제이고 그 출발점에는 무엇보다 교육 현장의 균형발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정성홍 후보, 한민정 후보 두 분이 함께 여기서도 그러네. 왜 이거 안 고쳤지? 이걸 고쳐야 되는데 이 사람이 갈지 모르고 다시 가자 여기서. 한편 1월 29일은 또 다른 이름으로 국가균형발전의 날이기도 합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과제이고 그 출발점에는 무엇보다 교육 현장의 균형발전이 있습니다. 119년 전 국채보상운동의 정신과 함께 대한민국 민주주의 한 기둥이었던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떠올립니다. 사람은 떠나도 그가 남긴 가치의 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오늘 한 사람을 떠나보냈지만 민주주의는 그가 남긴 길 위에 다시 그리고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조심 백은정의 희망찬 먼지골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 5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살을 내는 눈보라서 위태로운 항해에 흔들리는 대한민국호 거대한 파멸의 빙산을 향해 돌진하는 비치광이 선장 그리고 그를 조종하는 희대의 양녀 김건희 파멸을 알리는 신호들은 무시되었고 배는
더욱 거칠게 속력을 높였다. 피할 틈도 멈출 여유도 없었다. 괴물과 함께 대한민국은 절대절명의 위기. 그러나 드러난 위험은 고작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질 같은 바닷속에 더 거대한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다. 대한민국을 통째로 삼키려는 거대한 기득권 카르텔, 그 모든 것을 조종하는 아마테라스가 입을 벌리고 있었다. 김건희와 윤석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인간의 생명과 고통을 제물삼아 세계 정복을 꿈꾼 아마테라스. 곡선과 파묘는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직후 아이들의 희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전공의 망언은 바로 아마테라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일본 황실의 선조여신 아마테라스를 숭배한 건진과 천공, 은밀히 일본식 다다미 방과 히노키탕을 향유한 김건희 윤석열에게 한국인의 목숨은 개돼지에 불과했습니다. 제2의 광주 학살을 예고한 노상원의 대량 학살과 김건희가 꿈꾼 통일전쟁의 망상, 정권 교체 후 특검 수사가 진행되기까지 대한민국이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해 있었는지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각계 전문가와 정치가들이 심층 분석한 진짜 내란 우두머리에 숨겨진 실체, 알아야 산다, 민족 생존을 위해 수면 아래 숨겨진 거대한 위협의 실체를 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합니다.